이런 이거 어이없는 죽음? 뭐 왕의 어이없는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기록으로 남은 어이없는 죽음이 역사 속에 많겠죠? 많죠. 아까 저기 살라딘 얘기하실 때 잠깐 사자신왕 리처드 얘기했는데 그때 원래 3차 십자군의 지휘관은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예, 바르바로사거든요. 독일 왕이자 신성로마제국 황제인데 10만 대군이 끌고 십자군 갔다가 아마 목욕하다가 깊지도 않은 데서 물에 빠져 죽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목욕물에요? 강에서. 그래서 왜요? 얕은 물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슬 갑옷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휘청하고 쓰러지는 비용은 무서웠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어이없는 죽음이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동하다가 사망한 프리디 바르바로사도 있고 어이없는 죽음이 그 유명한 앙리 2세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때문에 유명한 마상 창시합 경기를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사실 되게 험한 경기거든요. 근데 창이 상대방 근유대장인데 자기 부하인데 창이 앞이 부러져요. 부러지는데 하필 그 가시라고 그러나요? 그게 투구에 눈 있는 데를 뚫고 들어와서 안구 뚫고 뇌까지 뚫고 그래서 결국 한 며칠 만에 사망한 죽음도 있고 근데 사실 죽음 이후에 이 근유대장은 사실 뭐 경기하다가 그랬으니까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앙리 2세의 부인은 끝까지 얘를 용서하지 않아서 나중에 잡아다가 다른 죄로 죽여버려요.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아바스 제국의 마지막 칼리파 1258년에 몽골군이 들어오거든요. 몽골군이 들어왔는데 이제 얘를 죽이냐 마느냐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 칼리파를 죽이면 해가 사라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쉬아파에 그 사람이 죽여도 된다. 죽여도 그런 분이 없다가 그러니까 몽골군이 얘를 멍석말을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땅에다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전통이 있잖아요. 몽골 애들이. 그래서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말로 뭐 만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 진짜 얘는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 프랑스 남쪽에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 예전에 나바라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샤를 2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14세기 피부병에 걸려요. 피부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이제 괴저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데 그래서 당시 의사가 치료를 한답시고 붕대를 브랜디에 알코올이죠. 알코올에 적셔갖고 전신을 싸서 잠시 이제 있는 이 처방을 내리는데 조수한테 싸라고. 그래서 술에 적신 이 붕대를 잘 발부터 이렇게 짜갖고 이제 여기까지 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끝에 이제 묶어야 되는데 가위가 안 보이니까 옆에 있던 초를 그 초를 태워서 끊으려고 그래서 그냥 산채로 불타 죽어요. 제가 본 죽음 중에서 정말 피부병 고치러 왔다가 그냥 아이고 그 고대 이집트에도 약간 이제 황당한 죽음을 당한 그 파라오가 있는데 그래서 소주를 부어야 되는데 그쵸. 소주가 물에 안 타죠. 그 이집트의 이제 여러 파라오들 가운데 이제 최초의 파라오로 여겨지는 이제 후보가 2명이 있어요. 그 나르메르라고 하는 파라오랑 메네스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나르메르는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르메르 이름이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당대의 여러 유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이 돼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제 메네스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후대의 기록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후대의 기록들이죠. 여기서는 첫 번째 파라오를 보통 메네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르메르와 메네스의 관계가 뭐 동일인이냐,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메네스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쓴 기록 가운데 기원전 3세기에 그 이제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집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메네스를 첫 번째 파라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 몇십 년간 이집트를 잘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한 줄로 아주 단신으로 처리를 하는데 뭐라 돼 있냐? 날강에서 하마한테 물려 죽었다. 하마요? 맞다. 나 그 얘기 들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이집트 통일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은 위대한 파라오일 텐데 날강에서 하마한테 물려 죽었다. 그 단신으로 처리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실 좀 허무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하마가요 아마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하면 상위 몇 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운 그래서 동물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동물이 세 동물이 있는데 이제 하마, 악어, 사자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놓은 또 어떤 신도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 암무트 혹은 암미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그 악어처럼 생겼고요. 그다음에 몸의 앞쪽은 그 사자. 엉덩이가 그러면 하마예요? 예. 근데 이 암무트는 히프네? 맞아요. 근데 그 암무트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이죠. 공개됐었던 그 마블의 히어로물 드라마 중에서 문나이트. 거기서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는 신이 그 암무트 신이에요. 그만큼 어쨌건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마를 이제 두려워했었다. 근데 악어만 너무 티나. 거기에 맞아요. 하마가 들어있는지는 예, 몰랐어요. 맞아요. 저 예. 악어만 생각나요. 이제 그게 약간 그게 조금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쪽 초원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초원 자체가 워낙 험난한 데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죽음이 당연한 죽음. 그게 이제 초원은 일상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가장 극적인 아마 드라마틱한 죽음은 아마 이제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가 이제 왜 유럽을 침략하는데 흉노가 한 서기 90년경에 이제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과 전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한 200년 넘게 연락 끊겨 있다 갑자기 동유럽 쪽에서 알란족들을 막 무너뜨리면서 등장한 게 훈족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같은 민족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목민족들은 이제 그러한 같은 혈통이 없지만은 아마 그러한 일파들이었겠죠. 물밀듯이 막 밀려와서 소위 말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 저희 배웠는데 정신용어는 민족의 대이동 시대를 초래했죠. 근데 이 사람이 453년에 갑자기 헝가리 근처에서 죽어버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점령한 도시에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서 일디코라고 하는 그 아마 이제 독일 사람 게르만 계통 같은데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코피가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를 해버려요. 누구는 이제 복상사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로마 교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가호로 천사가 천벌을 내렸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아틸라는 여전히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아틸라가 40대 넘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진짜 서양 유럽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저희 고고학자가 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 없이 예상하는 죽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있는 죽음이 하나가 있죠. 병에 걸려서 이 병은 걸리면 다 죽어. 이런 일들이 사실 고대나 중세까지도 계속 있어 왔죠.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도 인류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걸리면 그냥 도시 전체가 파괴돼 버리는 이런 전염병들이 역사 속에는 많이 있었죠. 사실 뭐 우리 페스트부터 유명한데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얼마 전에 5,000년 전에 이미 만주에서 페스트가 나왔습니다. 하민망하라고 해서요. 현재 내몽골하고 만주하고 몽골 경계에 있는데 5,000년 전에 홍산 문화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석기 시대 문화인데 일파이죠. 거기서 집자리를 발굴했는데 집 하나에 100여 명의 인골이 그냥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자리에 이렇게 한번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혹시 이거 적의 침입이냐? 아니요. 가지고 있었던 남녀노소 구분도 없이 모든 게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마을 옆에는 이렇게 자기네들 공동묘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유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동물 뼈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설치류, 두더지류가 많이 나왔어요. 음식물로.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 초원하고 만주 경계지대나 농사를 지었다가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설치류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죽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무질서하게 저기 번져버리고 그냥 흩어진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단 몰아놓고 근데 제 다 생각에는 도망간 거예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은 게 그 사람들을 고이고이 다 공동묘지에 묻었으면 다 같이 죽었겠죠. 그러한 접경 지역은 또 전염병에 또 취약한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서도 사실 비슷한 어떤 전염병 때문에 뭔가 역사의 흐름이 살짝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대략 한 기원전 1700년대에 나타나는데 이집트 북쪽 삼각주 지역에 아바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중이 되면은 그 힉소스 세력, 아시아 계통에서 들어온 힉소스 세력이 자기들의 이제 정치체를 세워가지고 토착 이집트 세력이랑 경쟁을 했었던 그 수도가 됐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기원전 1700년대에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장티푸스, 발틴티푸스 이쪽 계열의 전염병인 것 같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집트 토착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기원전 1700년대가 중앙국이 이제 해체되면서 제2중간기라고 불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국 말기부터 이 지역의 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이 민족 집단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면역력을 갖고 있었던 거야. 왜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 출신이니까 지속적으로 가축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집트 토착인들은 그런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구 비율이 이집트 토착인들이 많이 죽고 이 아시아인들이 살아남으면서 이 아시아인들이 자기들의 독립된 정치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집트 역사 속에서 15왕조, 16왕조에 해당되는데 결국에는 이 15왕조가 이 북쪽 지역을 다 통일을 합니다. 이 하이집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남쪽 오늘날의 룩소르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있었던 17왕조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남북조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거의 뭐 200년 가까이 이어져요.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전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엔 이제 토착 세력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시 재통일을 합니다. 기원전 1550년경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신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착민은 죽고 유입 인구는 늘고 하니까 이 비율이 달라져가지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요. 오늘날 이제 역사책에서 힉소스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저는 정말 박물관 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1m 앞에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너무 신기한데 이런 미술 작품이 걸 데가 없어서 빽빽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관관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관들을 쭉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쯤 됐는데 시커먼 악마들처럼 생긴 그림과 뭐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결국은 그게 흑사병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들과 역사 그런 것들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유럽인들에게도 그 전염병은 엄청난 공포였죠. 사람이 제일 본원적으로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죽음인데 죽음 두려우세요? 들었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저 세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죽음은 상관없는데 예기치 못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거든요. 패스트니까 패스트는 진짜 두려웠던 것 같고 나중에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했던 것 같고 재미난 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사망하는 뭐 이걸 겪고 나서 이제 극복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흑사병이 2년 기승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에서 잘 언급이 안 돼요. 그 이후에 몇십 년마다 이제 흑사병이 작은 마을에서 어느 큰 도시에서 발병하고 또 사라졌다가 치고 빠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흑사병이 왜 갑자기 그렇게 없어졌을까? 인간들이 위생을 더 아니면 치료법을 개발해서 이것도 아닐 텐데 바이러스 입장에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하나의 생명체고 얘들도 기본적인 본능은 똑같거든요. 생존, 동족의 번식, 계속 살아남으려고 하는. 내가 너무 힘이 강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살려면 숙주가 필요한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들러붙으면 죽으면 나도 죽잖아. 바이러스가 스스로 치명률을 낮췄다고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말씀을 게임으로 만든 회사가 있어요. 바이러스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은 뭐냐면 인류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내가 바이러스 입장이 돼서 치명률이 높으면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도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치명률과 전염률을 적절하게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해요. 인간들이 눈치채기 전에 많이 퍼져나가야 돼.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든 게임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 패스트는 만약에 그런 전략을 짰다면 잘 짠 거죠. 굉장히 영리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 얘기를 해서 패스트가 큰 무시무시한 전염병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레라, 홍열열 이거 무시무시하거든요. 남미 인구의 90%를 절멸시켰으니까. 스페인 정복자들 200명과 부서 1000만 명 넘는 잉카 제국 그거 물리친 이유가 자기도 데려간지 모르지만 이제 원군이 그런 전염병들이었고 여기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아무 저항력이 없었고 생전 처음 보는 애들한테 그 전염병들도 이 정도면 애들 안 죽어 라고 활동을 했는데 다 죽어버린 거죠. 두세 개 동안 스페인 사람들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자꾸 죽어 나가는데 이제 그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근데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집단 학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해서 못 일어나기 위해서 특히 그 가용 병력들 한 나라가 많이 가려면 여성들도 필요하지만 남성들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체를 쓸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거서부터 그런 게 더 문제죠. 마지막이 19세기 이전까지가 딱 그렇고 그 이후에 인류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 폭격 같은 경우도 사람 죽인 거요? 사람 죽인 거예요. 인류를 절멸시키려고 네, 했을까? 예. 그러니까 병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 죽이면 막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코소보 내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힘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에스닉 클린징 같은 거는 더 예전에는 참 죽으면 예컨대 몇 명 안 죽어도 이렇게 목을 성에 건다든지 해서 본보기로 몇 명을 죽였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게 불특정 다수를 대량으로 살상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의 살상은 고대의 전염병보다 더 극심한 것 같고 차라리 목을 베어서 참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한테는 안 됐지만은 훨씬 더 인간적인 방식.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보니까 너희들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과학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면 사람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인문학을 잘 배워야 한다. 인문학을 잘못 배우면 사람을 수십만 수백만 죽일 수도 있다.